이제부터는 사전에 안내된 바와 같이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및 허가 관련 법 분야, 인허가 심사 절차, 심사 시 고려사항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이신 이은상 교수님이십니다. 이은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시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허가 관련 규제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은상 교수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허가 관련 규제의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상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에서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융복합 의료제품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맡게 된 분야는 법적 검토 부분입니다. 법적인 규제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강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한 목차를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법적 규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법적 규제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세부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융복합 의료제품은 기존의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으로 소개되어 오던 제품의 성질과 동시에 의료기기라는 성질을 모두 가진 그것이 결합되고 결합이라는 뜻은 조합되거나 복합된 유형의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으로 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에는 기존의 약사법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반면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이 적용되어 와서 의약품이냐 아니면 의료기기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과연 약사법이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기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법 적용의 문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의 문제,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률에서는 지금까지의 제품들이 다 그래왔지만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품만 있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라는 성질만 가진 제품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약사법을 적용할 거냐 의료기기법을 적용할 거냐는 비교적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새로운 유형, 교집합 내지는 결합된 유형이 나타나게 되면서 과연 약사법을 적용할 거냐 의료기기법을 적용할 거냐에 대한 솔루션 내지는 해답이 현행 법률에는 아쉽게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융복합 의료제품이 새로운 형태이기도 하고 새로 법적 규제가 가해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현행 법률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융복합 의료제품을 기존의 법 체계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탄력적이거나 좀 말랑말랑한 형태의 법 형태가 아니라 의약품이면 의약품, 의약 외품이면 의약 외품, 의료기기면 의료기기라는 식으로 딱딱 한마디가 개념상 설정돼 있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각각의 법률에서 어떤 정의 규정이나 개념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율해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사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약품 아니면 의약 외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딱 그 두 가지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융복합 의료제품이 들어설 차리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파란색 박스는 제가 이제 법률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아마 법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 내지는 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한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중요한 개념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제2조의 정의 부분 중에 밑에 4점이라고 있는 부분이 4호, 제4호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항목 중에 보면 의약품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나다 딱 그 세 가지 가나다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굉장히 좀 없는 한정적으로 이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열거적 규정 내지는 뭐 한정적 열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원이 딱 세 명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번째 친구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렇게 딱 짜여진 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의약 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경감, 처치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나 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정의 규정이 가목에 나오고요. 나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유형만 딱 정해져 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성질의 것 내지는 복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의약 외품이라고 의약 외품을 적용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딱 세 가지 유형만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융복화 의료 제품은 딱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으로 떨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의료기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사법이 포용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의료기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2조 1항에서 규정을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의약품하고 공존할 여지, 복합된 제품이 적용될 여지를 아예 지금 녹색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처럼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의 현실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블라블라 이런 것들로서 각 1, 2, 3, 4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이라이트 부분 보시면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 외품은 제외한다. 아예 의료기기의 대상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해버려서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의료기기냐 아니면 의료기기가 아닌 의약품이냐 의약외품이냐라고 해서 양자가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융복화 의료제품의 경우에 그럼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의료기기에 속한다고 하는 순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서의 성질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요 의료기기법 2조에 따라서는 없게 되는 거죠. 거꾸로 앞서 본 약사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되면 의료기기에 동시에 해당될 여지는 아예 막아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결론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면서 동시에 의료기기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애초에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융복합적인 성격의 의료제품이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예전 뭐 인헤일러 같은 경우 이제 지난 1차 포럼에서도 오승환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뭐냐면 이제 천식 환자들이 갖고 있는 용기가 담겨져 있고 일정 양이 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용기가 담겨져 있고 칙 뿌리게 되면 그 천식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질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막아주는 약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용기 부분은 의료기기에 해당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약품은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복합 제품이 아예 지금까지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융복화 의료 제품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대신 법률 차원에서의 이와 같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제정되는 법률 형태로는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융복화 의료 제품을 다루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는 없지만 나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본적으로 내부 규정을 가지고 규율을 해온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규율이 좀 모자라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도 전혀 그러면 아예 융복화 의료제품에 관해서 전혀 어떤 아무 흔적도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허가 부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규정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약사법 31조 7항에 보면 그러한 문헌이 나옵니다. 먼저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약사법 31조 제7항에 보면 의약품 불구하고 부분은 빼고 보시겠습니다.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의약품 플러스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등이라고 했으니까 의약 외품 플러스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조합 상품이나 복합 상품의 경우에 그 중에 주된 기능이, 그러니까 의약품이냐 의료기기냐 중에서도 배합 비율이나 아니면 성질에 따라서 의료기기의 주된 기능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인허가나 신고를 처리하게 되면 의약품 부분에 있어서의 인허가도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이제 약사법 제31조 7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박스 위에 줄표 부분을 보시면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인 조합 복합 구성 제품, 다시 말해서 의약품 플러스 의료기기 또는 의약 외품 플러스 의료기기와 같은 형태의 조합 상품 또는 복합 구성 상품인 경우에는, 제품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쪽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의약품 쪽에서의 인허가는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거꾸로 이어 반대로 의료기기 마찬가지로 의약품 내지는 의약 외품과 의료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중에서도 주된 게 의약품 내지는 의약 외품인 경우라면 약사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기 쪽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울의 양쪽 면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법에도 둘 다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어느 한쪽의 인허가,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나머지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행 법률 차원에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차원에서의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근거 규정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법률에서는 약사법이나 아니면 의료기기법에서 더 이상 기대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새로 이렇게 복합된 상품, 조합된 상품들이 나오는 수요는 또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예규를 통해서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 체계에 대해서 전에 뭐 다른 강연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행정청 내부에서 규율을 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지 국민이나 아니면 법원 입장에서 이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규정은 아닌 내부 정리용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 예규입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가 들어왔을 때 융복합 의료 제품의 형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예규인데요. 그 예규의 명칭이 바로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 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이 아니고 규정입니다. 예규의 성질이 있고요. 예규 127호로 제정이 됐고 2019년에서야 이제 제정이 된 비교적 최근의 예규입니다. 근데 여기 명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내부에 그 업무를 담당할 조직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제품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제품이 과연 무엇인가, 또 제품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조직이나 아니면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격의 종합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중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융복합 의료제품은 뭐라고 이 예규에서 정의해 놨냐면 의약품과 의약 외품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료기기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품, 결합된 제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융복합 혁신제품 예규, 지금 위에서 본 예규 제2조 1호에 바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 약사법이 적용된 영역과 의료기기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기 영역이 크로스로 복합 결합돼야지만 융복합 의료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 의료제품군 안에서의 의료제품 플러스 의료제품끼리의 결합이라던가 의약외품과 의약외품끼리의 결합 혹은 의료기기와 의료기기끼리의 결합 같은 형태, 같은 제품군 안에서의 결합은 여기서 말하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제품 분류에 대해서도,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 규정을 보시면 융복합 혁신 제품 예규 제2조 4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품 분류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 분류를 뭐라고 해놨냐면 해당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성상이라는 이제 생긴 모양을 말하죠. 생긴 형태, 그다음에 성분, 원재료, 또 사용 방법, 용법 내지 용량, 그리고 사용 목적, 그리고 효능, 효과, 성능, 그다음에 작용 원리, 주작용,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및 객관적인 사회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령과 담당 부서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제품, 뭐 좀 믹스되고 복합되고 결합된 형태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의약품으로 봐서 약사법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의료기기로 봐서 의료기기법을 적용할 거냐라는 적용 법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제품 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분류를 하는 기준이 바로 지금 여기 쭉 나온 여러 가지 열거된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제 여기 주작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자면 현행 융복합 혁신 제품 예규는 제품 분류 기준을 주작용에만 한정하지는 않고 있죠. 그 이외에도 제품의 모양, 구조, 성상, 성분, 사용 방법, 사용 목적, 효능, 효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해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의 이목을 끄는 용어가 바로 주작용입니다. 주작용.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융복합 혁신 제품 예규 2조 3호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융복합 의료 제품이나 융복합 혁신 의료 제품이 효능이나 효과 면에서 혹은 사용 목적 면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나 작용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주작용에 따라서 의약품인지 아니면 의료기기인지를 결정하자라는 개념으로 주작용입니다. 융복합 혁신제품 예규 2조 3호에 이와 같은 정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러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PMO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rimary Mode of Action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미국에서의 개념, PMO의 개념의 핵심은 의도한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 기능이라고 해서 치료 효과라는 이펙트 개념, 효능이나 효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작용의 개념은 효능 효과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라는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두 번째 개념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의 주작용의 의미가 과연 미국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주작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능과 효과 부분에만 주목하지 않고 사용 목적까지도 함께 대등한 개념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PMO하고는 의미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효능과 효과 면에서는 거의 의료기기와 예를 들면 효능과 효과 면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 쪽이 거의 대등하게 50대 50%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의약품 쪽에 더 가까운 것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작용이 의약품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포착이 돼서 약사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효능과 효과가 거의 50대 50의 상황이라면 의약품 쪽을 규율하는 약사법하고 의료기기법이 동시에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성질,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PMO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작용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보다 보면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사법 위반을 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죠. 보면 뭐 설탕물 같은 것을 이제 풀어서 이제 뭐 약초 몇 가지를 넣은 다음에 실제로는 약이 아니에요. 그냥 뭐
보약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의 미미한 뭐 성분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약을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한 가짜 약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형벌을 가해서 가짜 약장수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형사 사건으로서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약사법 위반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사안들이 많아 왔는데, 그럴 때마다 대법원이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 가짜 약을 팔았던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사실은 몸에 유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약으로서의 효능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맹물하고 비슷할 정도로 몸에 유해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내지는 의약품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비록 그걸 의약품처럼 팔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약사법 위반은 적어도 안 된다, 위험하지 않지 않냐, 이런 식의 항변이나 변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의학적인 또 약학적인 효능이나 효과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하더라도, 일반인, 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기에 그 해당 약물이나 물품이 용도나 사용 목적상 비춰봤을 때 의약품으로 인지가 되면, 의약품으로 의식하고 돈을 주고 사서 복용을 하거나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가짜 약을 판 게 맞다, 약사법 위반이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선언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효능이나 효과 면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해도, 일반인 인식에 따라서 또 일반인들이 그것을 사서 활용하는 사용 목적이 의약품의 포커스를 맞추고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구매를 하고 사용했다면, 사용 목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의약품으로 봤었죠. 그러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과연 미국의 PMO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융복합 혁신 제품 예규에서의 주작용의 판단 기준으로서 양리적 어떤 효능 효과 외에도 사용 목적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규정이 바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개인적인 내지는 제가 이번에 연구한 결과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은 주작용을 판단할 때 양리적인 또 의학적인 효능과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 일반인들이 그걸 뭘로 사용하느냐라는 부분도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주작용, 그러한 개념을 사용 목적까지도 포함한 그 주작용이라는 개념이 아까 제품 분류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작용이 주된 기준으로 작용을 해서 약사법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의료기기법을 적용할 거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결정이 판가름이 되는 어떤 이분법적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핵심적인 법원의 판시 사항인데요. 보면 반드시 양리작용성의 어떤 효능이나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사회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사용 목적이 의약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면, 또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제품이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구매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의약품으로 봐서 약사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죠. 따라서 사용 목적을 그만큼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융복합 혁신 제품 예규에서 주작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용 목적을 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는 좀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률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지만 예규에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랬을 때 예규의 내용 중에서 주작용에 대한 효능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을 고려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까지의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렇지만 현재 이 상태, 법 상태만으로는 앞으로 다양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니즈, 수요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적용과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미래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문제의식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규제라는 것의 레귤레이션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융복합 의료 제품, 특히 융합
통상의 융합적인 상품들에 있어서의 규제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일반론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결국 약사법이 적용되어 온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 의료기기법이 적용되어 온 의료기기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새로운 그룹이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형태의 복합된 형태의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쪽으로 약사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의료기기법으로 가야 될지가 지금 애매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오히려 복합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법적 규율을 해야 맞을지 이러한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요. 규제 일반론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새로운 규제 대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게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제 대상이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규제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 대상이 나타나면 통상은 기존에 있던 규제 체계, 다시 말해서 법 체계 같은 것에 비춰봤을 때 가장 유사한 규율 대상을 가지고 있는 법을 먼저 적용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A라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제품군이 나타났을 때 A라는 법에서 규율하는 것과 가장 대상이 가까워서 대상의 성질이 가까워서 A법을 적용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A법을 적용해서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떠한 다른 측면에서는 B법을 적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융합된 형태의 대상이라면 A라는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성질도 같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죠. 그렇게 되면 B를 규율하는 B 관련 법률이 또 적용되게 되면 하나의 대상, 복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A의 성질, B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고 해서 A 법률과 B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규제의 중복인데요. 관할 관청까지도 이제 특히 A법과 B법이 뭐 같은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면 뭐 그나마 부작용이 덜한데 뭐 관계 부서 내에서만 정리해도 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관할 부서가 달라져 버리면 A 법률을 적용하는 A 기관과 B 법을 적용하는 B 기관 사이에 관할권 충돌 문제가 행정에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A 법률의 규제도 버거운데 B 법률까지 중복해서 적용되고 그게 막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규제 중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합적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규제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가 거꾸로 공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A와 B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융합적 대상이라고 했을 때 A 법률 쪽 입장에서도 오히려 뒷짐을 집니다. 이거 섞여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럼 B 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고 거꾸로 B 법률을 관장하는 B 기관의 입장에서도 뭐 이거 되게 속칭 뭐 짬뽕인 것 같고 복합적이라서 어떻게 위험하게 튈지 모르겠다. 이거 인허가 해줬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된선에 맞겠다 싶으니까 A 관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A 법률의 규제를 밀어놓고 그냥 B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버리면 결국은 이 융합적인 성태의 새로운 제품은 A 법률에도 B 법률에도 내지는 제3의 법률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의 공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규제 공백 이퀄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자체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게 출시가 돼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시장에 론칭이 될 수 없는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규제 공백은 새로운 규율을 해야만 하는 새로운 대상이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돼 있는 상황일 때 이런 규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규제 체계 예를 들은 A법과 B법에서 각각 그 새로운 대상에 해당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적용을 할 여지가 없이 1, 2, 3 아까도 본 가나다 이런 식으로 딱 꽉 짜여진 형태로만 규정을 해버리고 말게 되면 새로운 대상이 A법 쪽에도 낄 수가 없고 B법 쪽에도 낄 수가 없는 굉장히 애매한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공백 문제입니다. 중복 문제하고는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문제죠. 중복적으로 적용돼서 옥상옥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어디도 규율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
제품 자체가 시장에 출시가 되거나 빛을 보지 못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규제 불균형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제품들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약 외품인 뭐 파스 같은 것만 보도 그렇죠. 뭐 물파스 같은 거 보더라도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 뭐 굉장히 뭐 모기 물린 거에 붓기를 확 떨어뜨리고 아니면 뭐 염좌를 막 뭐 이틀 걸릴 거 하루 만에 고치고 이럴 정도의 드라마틱한 제품 차이는 없는데 모양이나 뭐 용기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지는 민원을 제출하는 그 인허가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대행 업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어떤 융합 제품은 A법이 적용되고 어떤 융합 제품은 B법이 적용되고 내지는 거꾸로 민원을 출원하는 그 기관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요런 형태의 경우에는 오히려 B법이 잘 적용되더라 해가지고 근데 B법은 까다로우니까 A법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모양만 조금 바꿔서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인 국민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도 A법이 적용되냐 B법이 적용되냐가 갈라지는 문제, 규제의 불균형 문제가 쉽사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합적 성격을 가진 제품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어야 된다는 점이 목표로 잡혀야 됩니다. 따라서 융합적 성격의 규제 대상일 때는 규제 중복 내지는 규제 공백 또는 규제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융복허 의류 제품에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규제 중복 문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융복허 의류 제품에 대해서 먼저 만약에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의 실제를 강조해서 그쪽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약사법 규율로 일원화될 수 있는 점은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의료기기로서의 성질은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 반대로 융복허 의류 제품에 대해서 의료기기의 실질에만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때는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관할하는 의료기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중복에서의 핵심 뭐라고 했어요? 관할 관청이 달랐을 때 관할의 충돌 문제 내지는 옥상옥이 돼서 A 규제와 B 규제를 동시에 받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또 이거저거 해와라라는 것을 약사법에 따라서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제품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만약에 또 의료기기 쪽에 적용이 먼저 또 들어오게 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의료기기법에 맞는 또 준비들을 해야 되는 또 내지는 양쪽에서 다 적용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두 기관의 니즈를 모두 맞춰야 되는 매우 번거롭고 중복적인 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융복허 의류 제품이 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그 매출액이나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 커지게 되고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더더욱 이와 같은 황금을 하는 거기까지 막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중첩적인 관할권 행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주도권을 보건복지부가 잡을 거냐,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잡을 거냐, 뭐 이런 식의 행정 내부에서의 관할권 문제까지도 벌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중적인 규제에 따른 고통을 겪게 되는 업계에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이나 복합적인 구성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주된 거면 그 주된 행정청 쪽에서 인허가가 나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성질의 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약사법 31조 7항 또는 의료기기법 6조 6항이 있어서 중복 규제를 개념상으로 일단은 피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규정이 맞는 것인가? 오로 나싱으로 약사법 적용되는 의료기기라고 해서 그게 주된 거라고 해서 의료기기적인 성질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과연? 거꾸로 의료기기가 주된 거라고 해서 몸에 그 약물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내지는 인허가가 된 걸로 그냥 보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내부 보건복지부랑 식품의약품 안전처 사이의 관할 충돌은 피했지만 그걸 소비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규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법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 상태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뒤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규제 중복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융복허 의료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 공백 문제가 또 거꾸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는 첫 번째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이 뭐다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가나 다목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딱 세 가지 유형만 규정하고 있지 두 가지가 믹스됐을 때 합쳐졌을 때
내지는 뭐 융합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융합된 개념에 대해서 포용할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정의 자체를 약사법도 해놓지도 않고 의료기기법도 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적용을 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사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법률의 상태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고 의료기기법에 대해서 식품의료안전처 쪽에서 관장을 하지만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관한 기존의 담당 부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의 규제 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규제 공백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공백 부분을 법률에는 공백이 여전히 있지만 융복합 혁신제품 예규라는 예규 차원에서 식품의료안전처에서 예규를 2019년에 급히 마련해서 규제 자체가 전혀 그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상태는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공백 상태는 막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여기서도 예규로 규정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법률로 위상을 올려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공백이 막혀 있다고는 해도 바람직한 법 상태인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규제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 내지 유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융복합 제품을 인허가로 처리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예규입니다. 예규인데 예규에서 제품 분류 기준은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주작용이라는 게 중심 개념이라고는 했지만 그 위에도 뭐 모양, 성질, 성상부터 해서 뭐 효능, 효과부터 여러 가지가 막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한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열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의 해석이나 적용 면에서 과연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 일률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려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이나 규율 면에서 형평성이 있을 것인가가 다소 의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형평성 있는 적용과 진행이 확보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허가 대행업체나 아니면 CRO 쪽에서 특히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압력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익단체들이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을 조성해서 빨리 인허가를 받도록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이런 식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이 더 손쉬운 길로 가서 빨리 시장 상품화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물품임에도 어떤 제품임에도 그쪽은 여전히 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보류하고 있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규제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임에도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 불균형 문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규제를 그럼 이러한 세 가지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다듬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융복합 혁신제품 예규가 식약처 예규로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로 있긴 한데 그 예규 차원으로 이제 규율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하고요.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거친 법률 차원에서 규정화할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예규는 다시 말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내부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 예규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도 그 예규가 있다고 해서 그 예규대로 어떤 판단을 일치시켜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칙인 예규에 불과한 현재의 융복합 제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불안정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법치행정의 차원에서도 이제 법학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향후에 행정소송 문제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A라는 업체가 융복합 의료제품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예규에 따라서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A의 경쟁업체인 B 업체에서 그 A한테 발급된 인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라.
법률의 근거도 없이 예규에서 해줬는데 예규가 과연 이게 규범이냐, 법 규범이 맞냐? 그리고 그 예규 이외에 어떤 다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 재량권이 아무리 식약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임의로 내지는 공적이 돼서 이렇게 뭐 인허가 발급해 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게 되면 기존의 식품회사 안전처 입장에서도 입장이 난감해지고 인허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현재 예규 상태로는 식약처 쪽에 승소를 시켜주거나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 문제는 정식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융복합 혁신 제품 예규에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합리적인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선별해서 법률 규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잘 다듬어 가지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의 내지는 새로운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꼭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법률에 이제 딱 못이 박히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를 통해서만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기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분류나 인허가 기준이 만약에 법률에 규정이 되게 되면 그 제도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제도가 정착이 돼서 규제를 불균형하게, 다시 말해서 거의 유사한 제품인데도 A 업체한테 해주고 B 업체한테는 안 해주고 이런 식의 규제 불균형 문제는 굉장히 해소가 잘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법률 차원의 규율화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 규제 대상인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개념을 포용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에서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꽉 짜여져 있고 서로 벽을 넘을 수 있는 담장이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첩적인 영역, 교집합 부분의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이러한 딱딱하고 강직된 법률 하에서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설 자리가 없는 상태를 개선을 해서 규제 공백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약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에서의 의료기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도 일부분 개정을 하고, 거꾸로 의료기기법에서도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의 성질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제품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부분도 조금 삭제를 하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방법론으로서 또 하나는 아니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동시에 개정해서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지금 이미 예규에도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법률 차원에서 위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적용 관계를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새로 두게 되면, 다시 말해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각각의 법에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갈 것인지 2번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융복합 의료제품이 법률 차원에서 개념이 포용될 수가 있다면, 새로 규정이 들어설 수 있다면 규제 공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의 분류와 심사, 제품 분류와 심사를 위한 규제 체계를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기존의 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기술 발전과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의료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응할 제품 분류 체계와 심사 체계는 미리 마련을 해야지만 만시지탄이 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 빨리 통과되어야 될 때 대응을 행정 쪽에서도 잘 할 수 있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의료 제품이나 아니면 의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 특허까지도 포함해서 국제 시장까지도 경쟁자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행정이 잘 되어 있어서 빠른 인허가 통과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대상 심사가 어렵다고 해서 미적미적거린다거나 아니면 조기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미적미적되는 사이에 다른 외국에서 그냥 그 분야를 주도해버리게 되면 사실 융복합 의료제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 방안을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먼저 보시면 아예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앞으로 유망하고 경제성,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면 아예 그냥 시장성과 경제 발전성을 중시해서 기존의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관할을 각각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는 체계를 좀 뛰어넘어서 신규로 전담하거나 전문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제품 분류와 심사를 마련할 수 있는 심사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그와 같은 어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중간적인 방법으로서 동그라미 1번과 같이 현재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원하는 땅에 건물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건축 허가라는 구청에다가 서류를 내는데 그때 건축법 관련 서류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 토지가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분 해소시켜주는, 해제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서류도 같이 내고요. 그게 만약에 산지와 연결돼 있다고 하면 산지 부분에서 벌목을 일부 해야 되는 벌목 허가 등등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복합민원적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한 서류를 한꺼번에 냅니다. 대신 가장 주된 게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축 허가 담당 부서에서 서류는 뭐 산림 쪽이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쪽이나 다 받아서 한 곳에서 접수를 한 다음 그 구청 안에 있는 각각의 담당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한꺼번에 모인 다음에 동시에 그 각각 서류들을 심사해서 뭐 예를 들면 건축 허가에 3일 걸리고 산림법 관련된 검토하는 허가가 3일 걸리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쪽이 4일이 걸린다고 했을 때 3, 3, 4 합해서 10일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3일 내에 다 심사를 하게 되니까 건축법하고 산림법은 해결이 되고 개발행위 허가만 하루 더 걸리니까 총 4일 가장 긴 심사 기간 만에 그 인허가가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복합민원에 대한 행정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 창구는 하나인데 관련된 부분의 서류는 심사 서류는 전부 내기만 하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심사를 해준다가 핵심 개념인데 그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게 의약품인지 아니면 의료기기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일단 융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대로의 서류를 통으로 내면 접수창구인 담당기관, 현재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겠죠. 쪽에서 접수한 이후에 담당 부서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동시에 심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여기 보냈다가 여기 심사 끝나고 다음 기관으로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협조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심사가 되니까 훨씬 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의 복합민원에 대한 행정 인허가 의제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해서 융복합 의료 제품에도 적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관련 기관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쉽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규제 일반론에서 융합적 성격의 대상에 대한 규제 일반론에서 말씀드렸던 규제의 중복 그리고 규제의 공백 그리고 규제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약사법 그리고 의료기기법의 개선 방안을 아웃라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아직 뭐 선명한 형태까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전문가 포럼 중에 법규제 담당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있을 질문 시간에도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